11월 23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기업 분석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석유화학 인더스트리 황유식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석유화학 산업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분위기가 매우 좋고요. 지난 10월 달에도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최대치에 근접하는 혹은 넘었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1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0월에 이어서 11월까지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공급 중단이 같이 겹치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품 스프레드를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을 좀 보면은 그림 3, 4번 프로필렌이나 LDPE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이제 17, 18, 16년 최대치를 이미 좀 넘어서서 회색 스프레드가 좀 올라왔고요. HDPE, LLD도 최대치를 향해서 좀 가는 그림. PP는 이미 또 17년 넘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ABS는 지난 8월 달에 역사적 고점으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VC도 회복, PS, 특히 이제 BD가 최근에 많이 회복해서 스프레드 900불까지 왔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 제품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제 제품들이 지금 10월에 좀 상승세가 가파랐는데 11월에도 그 가파른 추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일단 2페이지를 보시면은 온라인 주문이 좀 늘어나면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상관관계는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는 이제 그 포장재로 많이 사용이 좀 되고 그 내부 물품 구성하는 제품도 플라스틱 베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저가형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플라스틱 베이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은 그 온라인 주문이 지난 8월부터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한 YOY로 한 20% 내외 증가세가 일반적인데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1, 2% 증가했는데 8월에는 MOM으로 한 10% 넘게 큰 폭으로 뛰고 그게 지금 9월 달에 좀 이어졌고 현재도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 달 하반기 4분기에는 이 쇼핑 특수가 좀 몰려있기 때문에 그 주문 금액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런 동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지난 8월 달에 늘어난 게 그 코로나 그 거리두기가 좀 격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내에서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이런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다면 주문량은 더 늘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특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쇼핑 특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적어도 12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3페이지 이제 표 1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국내 2개 공장이 지금 멈췄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 3월 4일에 대상 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이 돼서 아직 멈춰 있고요. LG화학도 11월 달에 그 여수 공장이 지금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둘 다 합쳐서 이제 그 규모를 보면은 에틸렌 기준으로 국내 전체 캐파의 한 23%나 되기 때문에 표 1번에 이 주요 생산 제품들을 좀 캐파를 좀 모아놨는데 이런 제품들은 물론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한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외 제품들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래서 대상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말 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돼 있고 정상적으로 상업 가동이 되고 재고 확충과 그 물건이 출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재가동 그리고 2월, 3월 상업 가동으로 간다면 적어도 지금 공급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은 4월 달은 피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12월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면서 연말 한 2주가량은 이제 출하가 급락을 하고 12월은 좀 실적이 좀 많이 좀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제 수요 특수와 공급 분족을 본다면 뭐 연말까지도 지금 뭐 스프레드 시황 강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전통 화학 사업, 퓨어 케미칼들을 조금 더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뭐 실적 호조 가능할 것 같고, 이외에도, 그 성장 기업으로 지금 분류하는 LG화학과 하나솔루션, SKC, 모두 이제, 대다수 이제 화학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특수, 연말 쇼핑 특수, 스프레드 강세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납사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가와 좀 그 같이 움직이는 동향은 있는데, 최근 그 가격을 보면은 뭐 $400 이하에서 계속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40를 넘어서게 되면은 $400을 상회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유가가 $40를 좀 올라가도, 뭐 $380 계속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내 NCC가 멈춰서, 납사 수요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뭐 앞으로도 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유가랑 따라는 가겠지만, 유가 대비해서 강세는 아니고, 유가 대비 좀 약세 흐름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언제까지 좀 강세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과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뭐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12월까지는 강세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국내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큰 이제 충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1분기까지는 뭐 강세를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보면 2018, 19년은 보면 석유화학 자체가 수요가 감소하는 업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뭐 주가도 그렇고 업황도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은 업종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내년에 백신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과연 수요가 지금 이제 반사 이익을 누렸던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질문 좀 드리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수요 상황이 뭐 구조적이라는 좀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코로나 특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라진다면은 다시 이 회귀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유는 이미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된 거고, 석유화학도 기존 제품으로는 일단은 이제 하향세는 뭐 언젠가는 다시 시작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 종료 시점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지금 좋은 시황을 뭐 인조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저희 이제 환경 산업 말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를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세는 좀 가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톤이시면은 지금 결국 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1월이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잘 팔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LG화학이나 이제 하나솔루션 좀 경험을 했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만년 저평가 기업이었는데, 리레이팅이 돼서 지금 뭐 화학기업 평균치 이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이제 그 앞으로 성장 비전도 뭔가 이제 저탄소 제품으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버티던지 더 리레이팅이 되려면은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들은 좀 남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통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더 고착화될지는 뭐 추후에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레핀하고 아로마틱 계열이 좀 다른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이게 최근에는 그게 어떤지 그 동향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추세는 뭐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연말 쇼핑 특수가 있기 때문에 아로마틱 제품들도
저점은 이제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저기 PTA, PX, 뭐 AN, 뭐 이런 제품들이 벤젠, 뭐 저점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의미 있게 뭐 회복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미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레핀은 강세 추세가 이어져서 상승 곡선을 좀 이루고 있는 상황 반면 아로마틱은 저점을 확인을 하고 살짝 반등은 했지만 이게 추세가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로마틱은 공급 증설이 내년에 너무 많아요. 올해도 많았고 내년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은 좀 어려울 거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FNF 이지영 연구위원. 네, FNF 지난 금요일 오후에 공시를 통해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패션 사업 부분을 새로 설립하고요. 자신은 지주회사로 이제 변경하여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지주회사 대 사업회사가 0.50 대 0.49고요. 분할하는 목적은 패션 사업 부분의 분할을 통한 사업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주회사의 신규 투자 사업의 집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할 내용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5페이지 표 1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4개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글로벌 브랜드이자 글로벌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듀베티카만 이제 지주회사에 남고요. 나머지 MLB, 디스커버리, 스트레치 엔젤스는 모두 신설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종속회사도 지금 이제 투자 관련된 회사만 지주사에 남고요. 나머지 저희 해외 법인은 모두 신설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분할 기일은 이제 내년 5월 1일이고요. 분할 이후에 이제 지주사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회사의 지분을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하면은 지주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7페이지 표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FNF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주사 요건 충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이렇게 지분 수합을 하게 되면은 지주사의 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표 5에 있는 내용이고요. 분할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분할을 하면 각 부분의 가치 재평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의 경우는 사업회사인 FNF가 현재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모든 패션 사업을 승계하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주회사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사업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5를 보시면요. 사업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돈을 버는 쪽은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총 1.9조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표 6에 있는 게 이제 지주회사인데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E 밸류에이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PBR을 이제 하단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본 기업 가치가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표 7에 보면 이게 제가 기존에 했던 밸류에이션인데 한 1.9조 적정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전이나 후나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분할은 순자산 비율로 했는데 사실 현금 흐름은 사업회사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분할 재상장 후에는 사업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주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현금의 재원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회사는 신규 사업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FNF가 이제 분할돼서 다시 재상장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잘 넘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자식한테 넘긴다면 뭔가 좀 사업이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말 사업 부분은 다 사업회사로 갔기 때문에 승계 그런 이슈라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투자 목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10페이지 그림 2에도 있는데 FNF가 최근에 그 패션 스타트업 이쪽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K-패션 오디션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신규 브랜드를 인큐베이팅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패션 산업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요. 예전과 완전히 영업 방식부터 모든 게 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대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FNF가 라이센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해외 브랜드를 들여왔는데, 회사가 좀 궁극적으로는 이런 브랜드를 인큐베이팅 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M&A를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라이센스를 직접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듀베티카 같은 것도 남겨놓은 게 이거를 글로벌 라이센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을 기존 완전 순수 전통적인 방식의 패션 외에 조금 확장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서요. NSC 변종만 연구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이죠. NSC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해외 주식, 해외 기업 리서치 고도화 방안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해외 기업들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BB, 에브비, 용기실리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회사들의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었고요.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일본제철, 신일본제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일본제철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일본제철은 일본 내 철강 기준으로는 일본 내 1위, 전 세계 3위 철강 기업이고요. 생산량을 보면 한 4천만 톤 후반대인데, 포스코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많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천 리포트를 쓰게 된 이런 목표 주가를 바이로 하고, 투자 의견 바이로 하고, 목표 주가 1,540엔으로 업사이드 한 26% 정도 보고 추천 리포트 쓰게 된 배경은 저희 하우스 뷰 자체가 경기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매크로나 주식시장 뷰 관점에서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내에서 소재 섹터도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중국 철강 가격이 여전히 연말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도 7,2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포스코가 가장 먼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우스틸도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고, 미국의 뉴코라든가 UST 같은 업체들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업체들의 주가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글로벌리 다 같이 움직이는 산업이니까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본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나 이런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봐서 철강 경기 쪽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PBR은 0.5배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경기 부양, 인플레이션, 시중금리 상승 같은 매크로 쪽에서 보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바이러스 대유행이 또 다시 걱정이지만 어쨌든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등으로 내년도 상황은 좋을 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 면에서는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FI 2분기니까 우리로 3분기죠. 이때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하반기에 해당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흑자 전환할 걸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고 있고, 저희도 그런 뷰에 맞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회사는 지금 한 500만 톤 정도의 조강 생산량을 줄이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고로가 15기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이제 폐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한 10% 정도 되는 규모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일본 내 1위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인수합병을 많이 했었고 2012년 10월에 그 스미토모 금속하고 마지막으로 합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그 이후에 이제 합병 당시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한 3개 업체에 있다가 2개 업체로 바뀌었는데도 또 이렇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전기 강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전기 강판 투자해서 캐파를 40% 높인다고 했는데, 전기 강판은 이제 주로 전력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저희 환경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를 또 이제 감안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아마 포스코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도 아마 계속해서 얘기하는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외판재뿐만 아니라 이런 구동 모터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끝으로 참고로 이제 이 리포트 맨 앞페이지 보시면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를 잘 보시면요. 이게 철강 부분이 있고,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뭐 케미칼 쪽이 있고, 시스템 솔루션이 있는데, 네, 포스코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철강 쪽 당연히 있을 거고요. 포스코 건설 있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제 화학 부분이 있고, 네, 포스코 ICT 같은 이제 솔루션 부분이 있죠. 상당히 사업 모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철강화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킨 나라로서 한번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매출 쪽 보면은 포스코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생산량 그 캐파 감소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또 내년도는 보면은 뭐 한 16% 이상 늘어나는 걸로 하는데 이 매출 관련돼서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줄어드는 거는 포스코는 가동률이 계속 높았어요. 사실 2분기만 좀 되게 안 좋았고 3분기부터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연간으로 보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좋아졌고 신해철은 그거보다는 좀 속도가 느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올해보다 좀 회복되겠지만 가격은 제가 아까 실적 말씀드리면서 가격을 빼뜨렸는데 역시 이제 포스코는 지난 우리 기준으로 이제 2분기 때 바닥으로 포스코도 3분기 가격이 바닥이었죠. 우리 기준 3분기 바닥이었고, 신일철도 똑같이 이제 3분기 정도가 가격 바닥일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판매량 자체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날 거고, 그것도 더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나,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은 사실 엔화 강세예요. 이제 엔화가 105엔 뭐 이런데, 우리도 원화 강세지만, 만약에 일본에서도 엔화 강세가 더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원재료 가격에서는 유리하겠지만 포스코나 똑같이 신일철도 전부 다 원재료 수입하거든요. 근데 달러 베이스니까 그건 좀 유리한데 반면에 이제 전방 산업들이 좀 리스크가 생기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수출에서 또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엔화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 밖에는 좀 반등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넘어가서요. 글로벌 서버린 터키 통화 정책 관련 김성수 연구위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터키가 기준금리를 475bp 인상한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 인상까지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사실상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인상을 강하게 좀 거부해왔던 대통령 압력이 조금 낮아진 점은 정책 중립성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이제 정책 여력에 대한 이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버리지 확대 정책에 좀 의존하고 있는 터키 경제 펀더멘털도 근본 인상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채권 가격 메리트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투자 환경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